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 포럼에서 특파원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신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담에 참여하게 된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김회경이라고 합니다. 서울지국장으로 유민신분 서울지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그라 주인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요라 지국장과는 여기 서울에서도 뵌 적이 있었고 또 도쿄에서도 뵌 적이 있었는데요. 한일 언론인들은 그렇게 좀 자주 교류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상대 정부나 이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그런 이제 취재 현장이나 서로 저는 도쿄 특파원, 도요라상은 이제 서울 특파원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진행자가 없어서 제가 진행자 비슷하게 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받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앞서서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는 한일 간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계속된 말씀은 있었지만 저희도 요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라상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바로 아까 스기야마상하고 신각스테사가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강제 노동자 문제인데요. 저도 이번에 부임하면서 저 3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걸고 했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뭐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를 집중적으로 그 주제를 해왔습니다만은 한국 측에서 좋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되게 일본적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재판 강제 노동자 소송이란 문제는 시민시대에 한국인을 고용했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대신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걸 일본 정부한테 청구한다는 대리변제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지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 현금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폭탄 시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도쿄에서 근무할 때 보면 한국 재판 보도를 상당히 주목해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들은. 반면에 한국 언론들도 보도를 하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좀 온도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걸 정말 위협으로 상당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반면에 한국은
뭐 그런 역사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좀 뭐 해결책을 도모하자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뉴스의 가치가 조금씩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됨으로써 좀 사람들의 인식에서 좀 중요성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상당하게 그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위화감이라기보다는 온도차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도요라상께서는 이제 해결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아까 계속 나왔던 말처럼 그런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동원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파생되는 경제 안보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게 너무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출 규제라든지,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그대로 이제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놔둬야 되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좀 피해가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좀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사가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뭐랄까요, 계속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단 정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아베 정부 때 더욱 심했고요. 그리고 그런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그런 계속 뭐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 보도 속에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그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대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물어보면 정말 표피적인, 단면적인 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그런 과거사 문제도 뭔가 과거사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좀 아까 신강수 대사님하고 뭐 수기야마상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원트랙, 투트랙 뭐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는 뭐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튜터락이란 말을 굉장히 일본 사람들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 과거사를 놔두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뭐 협력만 합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트럭으로 해야지 문재인 정권이 진지하게 해결책을 고민하고 빨리 그거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문제는 한국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혼자 이렇게 노력해도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이고, 근데 그게 한국 쪽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줘야지 우리가 또 다음에 뭐 수출 규제를 푼다든가 그런 그 미래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좀 이리테이트 한 상태이죠. 예. 저희가 무슨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어떤 정부의 입장을 계속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저희 이 주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나 정부가 이 문제 해결 방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한국 언론이나 한국 정부와는 상당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취재할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그런 계속 자주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뢰를 강조했던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뭐 해법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강제 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아베 총리나 아무튼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한 사과를 해주시면 뭐 문제 해결은 쉽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취재할 때 아니면 주변 일본 그런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은 매번 그렇게 뭐 골포스트를 옮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그러면 정말 마지막 사과이냐 아니면 마지막 합의냐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는 또 한국이 제공했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 피로라고 할까요? 한국 그츠까레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좀 어떤 양국 간의 그런 정부 간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인식 개선 뭐를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당장의 뭐 과거사로 충돌하기보다는 그런 개선을 하는 좀 움직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취재할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연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제가 있을 때는 아베 총리가 있었습니다만, 아베 총리, 스가 총리하고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씀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좀 어렵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한일 위안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파기 상태로 가게 했고, 또 2018년도 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일본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격, 진보파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다. 뭐 한국도 역시 아베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공교롭게 또 최근 한일 양국이 이제 정권 교체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내년 3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일본은 지난달 이제 기시다 총리가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이런 양국의 국내적인 환경이 어떤 새로운 대화랄까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찾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도유라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내년 3월 대선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 그 지사하고 뭐 그 윤석열 전장의 대일 전쟁 아주 되게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하는 발언들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뭐 대통령 되시면 뭐 또 5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뭐 또 나빠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반대로 윤석열 전장이 만약 대통령 되신다면 이거 뭐 큰 기회가 왔다고 일본 측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저도 뭐 그 일본 보도들을 가끔씩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는데, 실제 지금 도요라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언론들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대일 관계에 대한 뭐 비전이랄까요? 뭐 대책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지금 현 정부의 한일 정책에 대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후보로 당선됐을 때 수락연설에서 예. 뭐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본을 추월하고 예. 뭐 이런 식의 굳이 다른 나라는 아무 나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 일본을 추월한다는 말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갈등 관계에 놓인 그 대상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라고 할까요? 좀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좀 아무튼 한국이 국력이 신장돼서 일본에 가까이 왔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독려하는 말일지언정 좀 상대국에서 오해할 수 있는 말은 좀 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뢰나 양국 관계 그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어떤 한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일 관계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국민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내에 일본을 바라보는 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이 되신 분의 의지만으로 그게 그런 좋은 개선 쪽으로 아니면 급변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급변되지 않을 거라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되면은 뭐 뭔가 해결책을 찾겠지만은 일단 국회가 지금 300석 중에서 뭐 그때쯤 되면은 코로나가 조금 불려서 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데모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조금 양보하는 쪽에서 이 일본에 되게 강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정부의 양보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를 좀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 만약에 상대가 윤석열 총장이라면은 대통령이 그 일본 쪽도 조금 그 양보하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대화하거나 좀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뭐 민주당 정부와는 좀 다를 거라는 좀 그런 기대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볼 겁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뭐 한일, 뭐 한미일, 뭐 협조, 뭐 그런 것을 되게 정책이 되게 비슷비슷하니까 또 믿을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지금 동북아 국제 정세, 안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이런 거랑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총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시다 총리는 그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그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고치카이 파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그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그 뭐 일본과 연결돼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네 명의 후보 중에 어느 분이 돼야 한일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근데 당시 저는 좀 고노다로 장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뭐 기시다 총리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노력은 할 것이다라고 뭐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이제 그런 기대도 있지만 이제 사실상 지금 자민당 내 어떤 정치 구조상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총리로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아베 총리라든지 그 호소다파 지금은 이제 아베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베 총리의 뭐 조력도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라고 분석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 비둘기파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베 총리의 영향력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기시다 총리 본인이 2015년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또 사인하신 분이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서운함도 상당히 있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기시다 총리 그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 하에 그 일본 정부에서는 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어떻게 좀 풀어갈 거라고 좀 보시는지. 그래도 뭐 뒤에 아베상이 있고 기시다さん도 뭐 위안부 합의가 뒤집혔으니까 서울에서 한국을 되게 원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 아베상이라는 지도자는 되게 외교를 좋아하신 분이라고 그런 지도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국 그 위안부 합의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기시다상이 만약에 한국이 다음 정권 넘어가서 윤 총장이 만약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면은 그거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어서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 하에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며칠 전에도 한일 극장급 회담이라는 게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결과를 듣기로 이렇게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뭐 전혀 진전이 없고 서로 뭐 도쿠도 뭐 다케시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견 접근 없이 끝났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한일 양국이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외교에 있어서 우선순위에는 지금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임기 말이어서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좀 더 힘을 쏟고 있어서 뭐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말은 하지만 당장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당장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도요라상은.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이야 뭐 계속 뭐 대일 외교보다 북한이었으니까 뭐 제가 2018년이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10월에 말에 나왔죠. 그때 뭐 그 해 여름부터 제가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까봐.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 그 생각만 해가지고, 근데 9월에 결국 평양 가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시기였으니까 더더욱 그 일본이라는 게 뭐 머리에서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역시 뭐 북한을 올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한편에서 이대로 정권 떠나버리면 한일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등에 좀 지집할 수도 있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뭐 이번에 여름에 도쿄 올림픽 개막식도 검토를 했었고 결국은 못 갔었지만은
뭔가를 좀 토대를 만들고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파원들끼리 대화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한일 언론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일 관계 악화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 언론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가와사키 시의 그 혐한 데모 취재를 갔었어요. 그 가와사키 시는 그런 헤이트 데모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을 한 지방자치자 단체이고요. 또 거기는 또 처음으로 어떤 처벌 규정을 도입을 한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가와사키시에서 열리는 이제 혐한 시위 취재를 갔었는데,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뭐 한국이나 뭐 한국뿐만 아니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비난하는 발언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뭐 거기 반대하는 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 뭐 좀 그런 시민단체와 같은 분들이죠, 라고 반박하는 시위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가와사키역 주변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10대 소녀 둘이, 근데 그 카페 안에 블랙핑크 노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둘이 하는 대화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 멋있지 않느냐, 뭐 제니가 뭐 예쁘다, 뭐 멋있다, 갖고 욕구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밖에서는 한국 나가라고 막 시위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막 블랙핑크 멋있다, 뭐 이런 한국 그 BTS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회이자 위기다, 뭐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한국 국민들에게도 기사로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 경험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본 언론들이 한국을 그 보도의 그 대상으로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언론, 그러니까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들은 그래도 상당히 정제된 그 국민 반응에 비해서 상당히 정제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뭐냐면 그 아침 오후에 하는 와이드 쇼 있잖아요. 와이드 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종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정치, 그런 시사,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정보 프로그램일 텐데, 거기서 소비되는 한국의 모습은 좀 저 스스로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들면 그 한국 뭐 조국 사태 때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나오면 이제 다마네기 오토코라고 해서 양파남, 그러니까 까도 그런 위선과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풀 죽은 이슈인데 뭐 딸 뭐 또 무슨 뭐 또 선고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여야가 싸우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를 이제 뭐 그런 조국과 또 대학 동기라는 차원에서 여야에 또 각을 세워서 뭐 나다르크다, 뭐 너무 예쁜 여자 의원이다, 아니면 뭐 얼음 공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화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나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 그 와이드 쇼를 보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집에 계시는 좀 주부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왜곡돼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뭐 일본의 법무장관 이름 뭐 전혀 일본 사람들 모르는데 뭐 주미애 장관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는 그 와이드쇼 그가 뭐 거의 매일 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일본 주부들은 그 한국의 존재를 잘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그 언론인들한테 여쭤보면은 이것을 지금 한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도 인기인데 그 한국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사실상의 그런 드라마화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조국이라는 나경원이라는 인물을 또 너츠 히메라고 해가지고 또 땅콩 회항의 주인공이신 분까지 그런 식으로 캐릭터화해서 한국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화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의 그런 주류에 있는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 주류 언론들 중에서도 아베 정부라든지 뭐 현 정부, 뭐 스가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섭게 비판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뭐 아사히라든지 도쿄 신문이라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꾸준히 막 몇 년간, 몇십 년간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빠지지 않게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부럽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그 어떤 그 한일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국익에 충실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도 뭐 소위 말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들이 많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점 때문에 좀 그런 좀 갭이 있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지션 그 신문사 포지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우리 회사는 되게 일본 국익을부터 생각하는 그런 그 신문사인 거는 아마 그 존칭이 이렇게 우리 그 사주였기 때문에 장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신문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뭐 요미우리 신문을 말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신문들도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들도 그러니까 대외 정책,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볼 때, 중국을 바라볼 때, 한국을 바라볼 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인식을 많이 가졌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뭐 비판하면 아예 그냥 비판한 모든 걸 다 비판하는 식의 그런 좀 차이가 있는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좀 언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그런 정의,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언론들이나 정의, 올바름을 많이 추구를 한다면 일본의 정부나 언론들은 그 한번 했던 약속, 신뢰를 상당히 중시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그 정의를 위해서는 그런 약속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차기 정부에서 그리고 한일 언론에서 잘 메워줘서 관계 개선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오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도요라 상 감사합니다.